안녕하세요. 랜더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버블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거의 모든 종목들이 일단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일단 러셀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그랬던 이유는 GDP라든지 이렇게 성장성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나쁜 게 하나도 없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러셀 같은 것들 금리에 민감한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빠진 하루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심에 있었던 종목을 보시게 되면 오라클 같은 것이 아무래도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되어 있고 너무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그 다음 테슬라 같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하락이 됐다. 반면에 일단은 에너지주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싸움이 있고 이러니까 좀 많이 상승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고, 월마시나 이제 코스코 이쪽에 일단 아무래도 조금은 방어주 중심으로 약간의 매기가 돌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에너지주만 조금 상승했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일단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원재료도 약간 일단 상승했던 모양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있죠. 방어주는 약간 하락을 했고, 자, 안 좋았던 것은 헬스케어라든지 컨슈머 시크릿 이렇게 일단 경기 순환주 중심으로 주가는 좀 많이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의다가 약세를 보였던 하락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라가서 지금은 조정 중에 있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버블이 오는 첫 번째 신호를 보시게 되면 마진 데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용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2000년대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빨간 선보다 S&P 500 지수고 빨간 것 자체는 S&P 500입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보다도 파란 게 또 올라가 있죠. 그만큼 버블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2022년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럴 때 했을 때 주가에 약간의 하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모습은 그런 거는 안 나타나죠. 아직까지도 파란선이 갖다가 지수를 갖다 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버블은 아직까지는 오지 않고 있다. 버블이 왔을 때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 소 팔고 논 팔고 이렇게 해서 그때가 보통 보면 일단 버블이다. 그래서 주식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간다 카드라 해가지고 다 붙을 때 그때가 버블이지, 지금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모양은 RK 있죠. 자, RK 이노베이션 ETF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정도로 올라갔을 때 있죠. 상당히 많이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지금은 일단 반 정도 왔습니다. 뭐 약간 일단 위험 관리는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갈 길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을 때, 자, 그럴 때가 버블 신호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시장이 좀 망가질 때 하이힐드 스프레드 있죠. 요거 자체는 보통 10년물 금리를 일단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년물 금리가 요 정도 있죠.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한 3%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하이힐드 스프레드 만약에 이렇게 채권을 갖다 빌려주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안 좋은 채권들이 있죠. 뭐 BBB 등급이라든지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갈 때, 그때 일단 지금 금리가 한 10%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스프레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7%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정도를 빌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빌려도 좀 5%밖에는 안 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낮죠. 스프레드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레드가 높을 때, 자, 이럴 때가 아무래도 크래시가 오는 거지. 지금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2.79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지금 모습 속에서 완전히 크래시가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서 적어도 10% 이상을 달릴 때, 자, 그럴 때가 보통 보면은 크래시가 한번 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실점은 나타나지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입니다. earning per share 있죠. EPS 자체가 아무래도 일단 내려갈 때, 자, 그럴 때가 아무래도 우리가 주가가 일단 하락하는 거지. 자, 그렇지 않으면은 하락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야드니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2025년도에 야드니에 지금 이제 폴캐스트가 260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것이 지금 컨센서스가 올라가서 267까지 가고 있죠. 자, 그만큼 일단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2020년도도 마찬가지로 30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304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고 계속해서 일단은 기업의 이익이 성장되고 있을 때는 주가 자체가 그렇게 뭉가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정으로 봐야지 이걸 갖다가 크래시 나서 끝난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징후는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보통 보면 5년 사이클로 가고 있는데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8년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028년도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게 주가들이 조금은 매출이 좀 꺾이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2027년도 중반 정도가 되면은 주가 자체가 좀 붕괴가 오지 않겠는가. 자, 그 다음에 2026년도는 아무래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돈을 찍어서라도 선거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2026년도에 지금 현재 크래시 오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경제 지표 하나 보겠습니다. 계속 실업 청구 건수 있죠. 예측치가 193만 건인데 이번에 192만 6천 건수 좀 줄어들었고, 자, 마찬가지 이니셜 잡리스 있죠. 그것도 23만 3천 건인데 21만 8천 건수 저번보다 예측치보다 좀 줄어들었고, 이것도 마찬가지 저번보다도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업 청구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2주 전에 초기 실업 청구 건수가 약간 증가했던 상황과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저 수준을 약간 웃돌고 있는데 지속적인 청구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게 되는 이유는 경제의 고용이 느리고 있고 해고가 느린 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용도 느리지만 해고도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청구 건수가 많이 늘어나지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GDP 한번 보시게 되면 요번 일단 확정치입니다. 3차니까 3.8%나 많이 늘어났죠. 2분기 때. 저번 1분기 때가 마이너스 0.6%인데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 됐던 이유는 GDP 계산 시에 차감되는 수입 감소, 그 다음에 소비 지출의 증가가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번에 일단 소비가 많이 증가되면서 GDP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때문에 소비가 증가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돈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물가 자체가 쉽게 일단 내려가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물가가 잘 내려가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금리를 인하기는 쉽지가 않죠. 또 소비 지출이 많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보다는 좀 경제가 나쁘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나쁘지가 않으니까 금리를 인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한 번도 될까 말까, 자, 그런 생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도 시장이 약간은 지금 하락 시장에 좀 약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을 하나 보시게 되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극심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PCE 물가지수가 단서를 제공할 건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3%를 정점을 찍은 후에 다시금 가라앉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자, 관세 자체가 이제 한 번이지 일시적인 것이지 지속적인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기업이 있죠. 기업이 있는데 기업들이 컨슈머들한테,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갖다가 정가심에서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니까 컨슈머들이 안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럼 수입업자들로부터 부담을 해야 되면 마진폭이 다 꺾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GDP가 이렇게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죠. 소비 자체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 했을 때는 충분히 아무래도 가격을 갖다가 증가시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물가 자체가 또한 뛸 수가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걸 본다면은 8월로 끝나는 12개월 동안에 한 2.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건 전달에 2.6%보다는 조금은 증가된 그런 수치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 가격이 얼마만큼 오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서비스 비용이 상승이 일시적인지, 요 두 가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일단 관세 영향 많이 받는 품목이 상품이다. 그래서 연초 위에 많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요것들 우리가 체킹해 보시고, 요거 자체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거칠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서비스 가격입니다. 요거 자체가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있는데 6월과 7월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위험 신호를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번에 PC에서 봐야 될 것이, 자, 아무래도 경제 데이터에서 보는 것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 자체가 연준이 다음 달에 금리 인하를 갖다 건너뛸 수 있을지 요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제 데이터는 상당히 예상보다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페드의 금리위원회들 몇몇의 투표위원들이 좀 완화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일단은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일단 금리가 인하될지 한 번은 건너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 본다면 예상보다 강력한 경제 데이터, 이런 것들 때문에 신중한 입장으로 전환되면서 다음 달 회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 이유로 본다면 실업수당이 신정세 데이터 있죠. 아까 보셨듯이 신규 실업 전국 건수나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이 지금 이제 악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확신을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0월달 28일, 29일 회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음 금리 인하를 갖다가 12월까지 연기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예측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별도로 진행된 연설에서 이제 페드의 12명의 금리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2명의 위원 자체가 이야기했던 것이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캔자스시티의 제프 슈미트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되고 있다. 오스틴 굴스비 의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5년 동안의 연준이 목표치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인데 낮아진다는 것을 확실히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야만이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을 일단은 이제 10월과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 2번 정도는 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있어서는 JP모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10월에 또 다른 금리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모멘텀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4분기에 노동시장 위험, 특히 실업률 이런 것들의 형태가 현실화되지 않고 아무래도 좀 좋게 나온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10월과 12월에 자, 잠시 일단은 금리 인하가 멈출 수가 있다. 그런데 노동시장이 상당히 나쁜다든지 지금 현재같이 플랫대로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타델의 켄 그리핀이 있죠. 이 사람이 CNBC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2025년도에 다시 한번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연준이 일자리 창출 수가 감소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노동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내리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민자 유입 없이는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훨씬 더 낮게 된다는 것들,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유입에 대해서 상당히 일단 지금 이제 강력하게 하는 트럼프 입장을 갖다가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플로리다 데이토나 출신인데 상당히 일단 공화정 쪽에 있는 사람이죠. 시타델도 지금 플로리다에 본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트럼프를 많이 비판하는 그런 쪽에 서 있다. 물론 기부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은 이민자를 갖다가 없애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에 많은 타격이 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일단 지금 이제 공화당이 조금은 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7년물에 국채 입찰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발행 규모는 한 440억 달러 정도 되었고 수익률은 3.93%였습니다. 전월에서 한 3.92%보다는 조금은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응찰률은 2.5로서 전월보다는 약간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강제 부찰이 67%, 직접 음찰이 12%, 프라이머리가 한 11%로서 전월보다는 조금 일단 강제 부찰도 좀 낮아 있는 상태에 있다. 뭐 크게 나쁜 편은 아닌데, 자, 그렇다고 해도 뭐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AI 관련 주식이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해당 종목들이 좀 과장됐기 때문에 좀 제자리로 가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펠리드의 케이티라는 사람인데, 계절적인 침체가 시장에 좀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레드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라클 갖다가 40%의 매도 포지션을 공고하면서 매도 의견을 냈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하락되고 있고, 결론적으로 본다면 AI가 좀 과장된 거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지금부터 한 10월 중순까지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정말 올라가서 조금은 쉴 수가 있는데, 자, 그 후에는 아무래도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 기술주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충분히 일단 조정 후에는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좀 상승을 주로 했던 오라클의 AI 랠리에 대해서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한 분석가는 앞으로 한 40%는 하락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예상되면서 오라클이 지금 주가를 갖다 많이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락되는 이유를 본다면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로스차일드의 레드번이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3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 자체가 월가 예상만큼의 오라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이것이 일단은 키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조금을 과대평가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단일 테넌트라든지 대규모 구축에서 오라클의 역할 자체가 클라우드 제공업체보다는 금융업자 역할에 더 가깝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을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모델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175달러로 썼으면서 한 43% 정도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 본다면 시장은 이미 오픈AI 컴퓨팅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저마진 사업이다. 자,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오라클의 경제성 자체가 대부분의 고정적이고 축소되어 있다. 그래서 오픈AI 상승세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데, 오픈AI의 사업 자체가 스프레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오픈AI가 스타게이트의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서 더욱더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의 가치 능력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을 다루는 분석가 44명 중에서 33명이 매수 또는 강력 매수를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이제 약간의 지금 이제 눌림목은 있겠지만 완전히 이걸로 끝이 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좀 길게 보신다면 충분히 반등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클레이 따르면은 거래가 늘어나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30% 이상이 상승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클레이 따르면은 아무래도 AI 분야에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AI 무기 경쟁에서 큰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갖다가 $200에서 $240로서 상향 조정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향후 5년에 걸쳐서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손익계산서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수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이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엔비디아는 지난주에 여러 가지 계약들을 많이 계약을 체결했죠. 대형 계약들을. 그래서 오픈AI에 한 $1,000억 정도 투자했던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뭐 자전거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계약들이 이미 존재해 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또 뭐 엔비디아는 여러 가지 경쟁사인 인텔에 또 $50억 투자하기로 했죠. 자, 그로 인해서 CPU를 갖다가 엔비디아의 AI 인플랫폼에 통합하는 그런 계약들,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AI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엔비디아는 이러한 기술을 그동안 강력한 칩으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또한 지난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쏟아진 발표를 통해서 총 40기가와트의 전력에 $2조 이상의 지출이 계획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수주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수주가 안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시면은 충분히 수익이 나는 주식이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구글에 관한 이야기인데 AI 분야의 우위로 인해서 세계 최대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알파벳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회사가 모펜네이션이라는 회사인데 생성적 AI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성장과 수익을 창출하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사를 제치고 세계 최대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230에서 $295로서 28% 정도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그런 제목 하에서 한 19페이지의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진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선도라든지 다각화 그리고 규모의 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너러티브 AI 시대의 승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7월 초 이후부터 시작해서 알파벳이 더욱더 유리하게 일단 바뀌고 있는데 AI 경쟁에서 순승자 중에서 하나로 부상되고 있고 제너러티브 AI가 기회를 수익하고 확장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는 기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사용되는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데 필수적인 자산이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이 계속해서 일단 경쟁사를 앞지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가 타사 모델과 차별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AI 스타트업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는 구글의 클라우드가 성장을 갖다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구글에서 가장 좋게 일단 가치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한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 분야에서도 경쟁사보다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들, 이걸 통해서 AI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고 또 성소한 것들 있죠. 법원에서 성소한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을 여력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시게 되면 필립스 66라고 요거 자체는 뭐 정유사죠. 요 회사가 자체가 내부자 매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폭발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의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하고 매수할 때가 있는데 자, 매도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 보상의 상당 부분을 일단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PSU라든지 스탁옵션 이런 게 매도할 때, 그다음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현금 확보가 필요할 때, 딸의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그다음 포트폴리오를 다각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다.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자, 요럴 때가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저번에도 유나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나이트 헬스 그룹도 주가가 많이 빠질 때 내부자들이 큰 폭의 돈이 들어왔죠. 자, 그 후에 일단 조금 더 빠졌지만 주가는 다시금 상승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내부자가 매수를 할 때는 주가가 상승
상승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필립스 66입니다. PSX라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상장의 정유사 중에서 세 곳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13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2025년도 2분기 기준으로 해서 일일에 정제 용량이 한 150만 배럴이 넘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것들이 내부자가 일단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요 주식이 아무래도 주가가 좀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이후에 4명의 이사가 124만 달러 상당의 공개 시장에 매수를 단행했다는 것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행동주의 헤지펀드 중에 하나가 현재 이사의 의사가 갖다가 2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들.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하루 에너지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유라든지 미드스트림, 화학 등 이런 데서 에너지 부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회사는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의 처리 능력을 갖춘 정유소의 네트워크라든지 파이프라인, 저장 자산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쉐보론의 필립스의 케미컬 이런 것들 통해서 화학 분야의 합작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상품의 유통업체가 아니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러한 사업 모델에는 원유를 갖다가 휘발유, 경유, 항공유와 같은 정제 제품으로서 전환해서 최종 시장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서 마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핵심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행동주의 헤지펀드 중에 하나인 엘리어트 매니지 펀드가 올해 초에 PSX에다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래서 엘리엇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PSX가 부실한 실행력, 부실한 지배구조, 근데 잘못된 자본 배분을 해서 경쟁사들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저소한 실적을 갖다 기록해 왔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자, 그로 인해서 이번에 일단 목표를 갖다 더욱더 명확하게 하면서 400억에서 600억 달러 규모의 미드스트림의 자산을 분사하거나 매각하고 유럽의 소매업체와 쉐브론의 필립스 케미칼 일부와 같은 그런 비핵심 사업을 갖다가 매각하면서 투자자들이 가치를 갖다가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간소화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의 상승에 탄력을 받고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중간 부분의 배수에 해당되고 있다는 거죠. 에너지 부분에서 한 12배 정도의 예상 이익률로 PE 레이쇼로 일단 거래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EPS가 올해 한 12% 감소한 후에 내년에는 107%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하지 않겠나. 자, 그런 식으로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PSX의 EPS 성장률 보시게 되면 5.35에서 11.07이니까 아무래도 내년까지 한 100% 이상이 지금 상승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좋은 가운데 있고, 자, 주봉 차트를 본다면은 좋은 모양이 있습니다. 역회된 숄더가 되고 있죠. 리버스 앤 헬든 숄더로서 주가는 좀 상승이 되고 있다. 이때까지 하락 추세를 많이 하면서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요 가격대, 그때가 한 170불대. 자, 그걸 넘어서게 되면 뭐 주가는 더 많이 달릴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 봤을 때는 170불대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땐 적어도 22%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조슈가 이야기하는 뭐 200불대도 보고 있는데 1차 목표가, 그 다음 2차 목표가는 200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P 레이쇼 있죠. 자, P 레이쇼를 봤을 때 여기 있습니다. P 레이쇼 난객 기준을 봤을 때 24배수인데 요 조금 일단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86%. 그 섹터 평균을 본다면은 한 13배수 정도 되고 있죠. 그다음 13배수를 해주게 되면은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2026년도 걸 가져와야 되니까 11.07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11.07에다가 아무래도 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13배수를 하게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현재 주가가 한 143불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밑이라면 조금 일단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서 내년까지 본다면 내년에는 11.93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11.93에다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지금 13배수 정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내년에 일단 목표가는 155불 이상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체킹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낮게 줬을 때고 조금 더 높게 주면 아무래도 주가는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것보다는 엘리엇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 내부자들이 매수했다는 것들. 자, 그로 인해서 주가는 좀 많이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양자 컴퓨터에 관한 이야기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서는 양자 컴퓨터 시장이 5년 안에 40억 달러 규모로서 성장할 수 있다. 저렇게 전망하고 있고, 다음 참여 기업들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서 3년 이상을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무래도 양컴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양자 컴퓨팅 주식 자체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죠. 자, 이런 위험한 기술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다. 이런 우려는 있는데 지나치게 너무 빠르게 상승하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우려는 제기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는 제약이라든지 금융증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양컴에 발전할 그런 잠재력, 그 다음 상용화가 본격화하게 되면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고려하면서 양컴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낙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24년도 추산해서 3억 달러에서 2030년도까지 한 40억 달러로서 성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물론 양자 컴퓨팅은 아무래도 가능성은 현실에 있지만 현재 확장을 가로막는 기술적 장애물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도입 초기에는 보급률이 증가하고 가격이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 가능이 아무래도 표준화되면서 완료되면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컴퓨팅 자체가 자기 스스로만 일대 움직일 수는 없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양컴 같은 경우는 점점 보편화됨에 따라서 고객이 사용량에 따라서 지불하는 소비 방식으로 이용하는 주문형의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대기업들도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D-Wave, 그 다음 리게티, 아이온큐, 컴퓨터 컴퓨팅 요거는 일단 순수 양자 종목이죠. 그 외에도 IBM, 구글, 마소라든지 엔비디아, 아마존, 인텔 이런 회사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들이 이런 회사를 갖다가 M&A 할 수도 그런 입장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이온큐 있죠. 요거 하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IBM 하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한 요 정도를 일단은 보시면서 우리가 체킹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아마존은 아이온큐에다가 또 투자도 해 있는 상태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 일단 같이 결합해서 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쪽이 누구냐면 지금 빅테크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컴 자체를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하면서 들고 가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IBM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양컴에서 가장 일단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초전자 큐피터라든지 클라우드 우선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인데, 자, 아무래도 양자 하드웨어, 그 다음 소프트웨어 도구를 갖다가 대중과 기업에게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IBM의 퀀텀 플랫폼을 언급을 하고 있고, 또한 애널리스트 같은 입장에서는 IBM의 퀀텀이 오류 없이 작동할 수 있는 대규모의 양자 컴퓨팅 스타링을 출시할 그런 확실한 길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IBM, 그 다음에 아이온큐 이런 것들은 주시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일론 머스크의 지금 테슬라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xAI 같은 경우는 연방기관 전반에 걸쳐서 그룹 AI를 갖다 확장하기 위해서 미국의 GSA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있고 지금 트럼프와의 관계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정부 체결들, 정부 계약들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그룹 같은 경우는 2027년도 3월까지 대행사당에 0.42달러를 제공할 예정에 있다. 이는 오픈AI 1달러보다도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데서 또 많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길게 본다면은 테슬라 주가는 좀 많이 상당히 이런 것들 그룹의 영향도 많이 받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하락은 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1.8% 정도 하락이 됐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선에서 조금 다시금 반등되는 모양이 있습니다. 자, 물론 스토캐스틱 이런 것도 좀 내려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뒤에서 좀 꺾인다면 우리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단순하게 조정이지 그 자체가 주가가 급락해서 이제부터 하락한다. 자, 그렇게 볼 가능성이 별로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정할 때는 우량 종목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받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러셀 지수가 좀 많이 꺾였죠. 자, 그랬던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의 변화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2년물 금리를 한번 보시게 되면 2년물 금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좀 없지 않겠냐. 경기가 좋기 때문에, 자, 그것 때문에 일단 러셀 지수가 좀 많이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진정한 하락이 된다면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데 또 완전히 꺾이면서 이렇게 직전 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래야 이거 자체가 완전히 하락으로 끝나는 거지. 아직까지도 AI라든지 이런 것들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아직까지 완전히 꺾여서 이게 붙을 때 AI 시대가 끝났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든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만약에 내려갈 때는 조금씩 담아셔서 길게 보시면서 아직까지는 들고 갈 때지 팔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아주 일단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들 있죠. 아이온큐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좀 익절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밸류ation 높은데 아무 이익도 없이 가는 종목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일부 익절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내려갈 때마다 담아서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